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숙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김태균 원장님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보셨나요? 혹시? 네. 미병 상태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병 상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상태를 미병 상태라고 한대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미병 상태의 몸에서는 이 몸의 주인이 나한테 2,000번에서 3,000번 정도로 계속 신호를 준대요. 위험 신호를.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계속 무시하겠죠? 아, 나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질병으로 그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수학머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미병 상태라는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이유가 아이들 머릿속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얘의 표정을 보면서 알겠거니. 눈빛을 보면서 알겠거니. 얘가 풀어놓은 상태를 보고 알겠거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그 수학머리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의 이 미병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 상태를 알아보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 전두엽. 지난번에 우리 백정엽 선생님 인터뷰했을 때 들었잖아요. 이마엽이라고 하는 이 이마엽이 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4세, 5세. 늦은 아이들은 30세까지도 이게 계속 발전을 한대요. 근데 이 발달하는 요 과정이 엄청 길잖아요. 적어도 20년이 넘게 걸리는 그 긴 세월을 우리가 매 순간, 아, 얘가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어. 이거를 늘 체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변화가 되게 더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면한 문제가 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제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경종을 울렸던 그런 영상이 지난번에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7세 고시와 같은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아이들 머릿속에 그게 트라우마나 이런 걸로 작용을 하면서 정작 커야 되는 20대, 30대 이후의 그 뇌를 책임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에 경종을 울리는 영상이 이제 실세고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20살 넘어서 할 때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전두엽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하고 그것이 굉장히 천천히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부모라는 환경을 우리가 초기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김북영 교수님 책에서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모방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뭐를 가르쳐줘서 얘가 배워서 그 행동을 하기보다 자기가 모르게 보고 듣고 하던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환경 상태에 있는 이제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주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받은 자극들이 긍정적이야. 그러면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되겠지만 이런 자극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렇다면 오랜 기간 이 미병 상태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예로 제가 주변에 있는 예들을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는 이제 겉으로 관찰한 결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조금 유독 겁이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죠. 워낙에 이제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되게 많이 싸우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나의 기억은 과연 어디부터인가? 아니, 만약에 이제 그때는 집안 환경이 썩 편치 않았겠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아마 저의 유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가 빨라지죠. 뭔가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싸기 시작한다. 이런 걸 굉장히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다락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무슨 계몽사 백과사전인가? 어린이 백과사전인가? 그게 있었어요. 책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책을 그냥 기억부터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과사전을 외울 정도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외운 건데, 이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백과사전을 줄줄 외워서 너무 좋았다. 근데 제가 백과사전을 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썰렁한 분위기를 이기려고 내가 그걸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걸 알게 됐으니까 좋은 건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그 상태가 좋은 건가? 난 잘 모르겠네. 아무튼, 요런 상태가 이제 제가 뭔가를 피하기 시작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도 뭔가 분위기가 썰렁하기 시작하면 자꾸 피하는 거죠.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럴 때도, 사실 부부간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정을 또 해야 될 때, 또 이제 제가 회피 기제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게 회피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초기 환경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걸 저는 굉장히 제가 몸소 깨달은 그런 케이스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 뭐 정서적인 거랑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느냐, 뭐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저의 그 어떤 그 정서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적은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아니,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서적으로 안 좋으면, 아니, 공부도 더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되게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었어. 다른 마땅한 게 없어서, 그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때, 만사 제끼고 놀아 제끼더라고요, 제가. 난 내가 그렇게 놀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반항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엄청 크게 들면서, 저는 고등학교 3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과제였거든요. 똑같은 에너지가 있고, 머리가 썩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서 힘을 못 낼까? 제가 이게 막판 스포트가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좀 실망스럽고,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제가 이제 벌써 50이 됐잖아요. 50이 넘어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발생을 해요. 네. 지금 제가 조절하는 게 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 못했던 그런 어떤 어퍼컷이 들어왔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막 사정없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에너지 중에서 내가 정서 조절을 하는데, 나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화가 난 거를 참고, 뭔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거를 탈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감정 조절에 내가 나의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인지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벼운 일들은 해결이 가능하지만, 정말 복잡하고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서는 힘이 딸리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의심을 제가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백정엽 선생님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제 뇌 관련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면, 이건 이제 내 개인의 예지만,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뇌피질의 이마엽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 안에 정서를 담당하는 부위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그게 있대요. 전전두엽 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엽이 있으니까 얘는 이성을 담당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감정 조절에 영향을 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화가 났는데, 그거를 내가 화가 난다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뭐 내가 슬프다고 매일 계속해서 운다거나, 아니면 상황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웃어제낀다거나,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네가 조절해야 돼. 지금은 이 정도만 하면 돼. 나중에 너의 시간을 갖도록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그런 체계 안에서
감정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본능에만 의지하고 완전 정서적인 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도 지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고 전두엽 내에도 이 정서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서와 인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상태를 진단하기에는 부모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얘가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골마서 이게 미병 상태처럼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그게 알게 모르게 더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빨아들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가 그 학습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복잡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깊어지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감정 조절에 이미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수학무리를 키운다는 거는 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